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반자칭 영어 학습 전문가 상변 선생입니다. 오늘은 첫 동영상 촬영 강의인데요. 강의가 아니구나. 첫 동영상 촬영인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학습의 길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그 두 가지의 학습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의 영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보통 유치원 빠르면 유치원이고 초등학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언제 영어를 시작해야 하느냐 뭐 이런 것부터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언제 영어를 시작해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학습의 방법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길은 귀납적인 길이에요. 그러니까 귀납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수많은 사례를 접해가지고 그 접한 모든 사례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규칙을 뽑아내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원어민들이 영어를 학습한 방식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어를 학습한 방식은 다 귀납적인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국어를 어떻게 습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와의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하나씩 단어도 배워가고 그리고 문장의 규칙이라든지 구조 같은 것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대화를 할 때 딸기 먹고 싶어? 딸기를 들고 딸기 줄까? 라면 저게 딸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 그게 귀납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영어를 학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이제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방법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영어라는 이 언어를 국어처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하는 것처럼 영어를 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고 원어민을 만나서 대화할 때 두려움도 없고 그죠? 그리고 뭐 영어로 돼 있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이런 걸 들을 때도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막 필요 없이. 참 부러운 부분이죠. 영어 잘하는 사람들 부럽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 부분이죠. 그죠? 이 귀납적인 영어 학습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성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귀납적인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제일 좋은 거는요. 국제학교 다니는 거예요. 국제학교. 그러니까 국제학교를 다니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외교관이어서 해외를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상사 주재원이어서 해외를 나가신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배울 겁니다.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 뭐 부모님이 외교관이시거나 상사 주재원이셔가지고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다 보내고 고등학교 오는 아이들 보면 그냥 원어민이었어요. 그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보시면 유튜브 잠깐 보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 외국 학생인데,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했는데, 유럽에서 태어났거나 했는데, 초등학교도 우리나라로 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옵니다. 부모님이 우리 한국이 좋아서 오셨다라든지. 그래서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영어만 할 수 있었는데, 국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냥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국어가 늘어나죠. 그 학생이 고등학생들, 대학생 돼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린 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눈 감고 들으면요.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말하는 어투라든지 쓰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한국적이에요. 너무나 한국적이고 너무나 요즘 아이들 같아요. 근데 눈을 뜨고 보면 이상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보통 원어민들이 한국어를 하면 약간 언어를 해야 되고 발음이 좀 약간 굴러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귀납적인 학습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귀납적인 학습법을 할 수 있는 게 무슨 외국에 나가는 것밖에 없으면 그러면 아이를 외국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걱정이 돼요. 그럼 다른 방법,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방법이 있어요. 외국 아이들이 많이 노는 동네에 가서 사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재종반 어떤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인데 그때 어떤 아이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영어 수능 점수가 그렇게 싹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너는 어떻게 영어 공부했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 동네에 외국 애들이 많아가지고 걔들하고 같이 놀다가 그렇게 됐대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학원이 다니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다니면 아이들하고 놀면 저절로 영어가 늘어납니다. 뭐 영어 유치원 이런 데 안 다녀도 돼요. 영어 유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 제 친구가 지금 영어 유치원 원장인 애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이들 국어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의 구조를 배운다면 이 혼란이 생길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심리 전문가 같은 분들이 너무 어렸을 때 영어하고 국어를 동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초등학교 때 영어를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어가 자리를 잡은 3학년 정도 그 시기부터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특수한 환경이 아니라 귀납적인 방법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곳은 사교육 쪽에서는 어학원이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학원에 가게 되면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고 한국인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원어민 선생님들의 학습 방법이 귀납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금씩 노출이 영어에 대한 노출이 늘어날수록 아이들이 그 영어에 대한 유창성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귀납적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안 좋은 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 한국의 사교육 현장에서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학원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노출의 양이 너무나 적습니다. 노출의 양이 어느 정도 차야지만 아이들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좀 길게 가야 돼요. 길게 간다는 거는 초등학교 때만 다니면 가벼운 뭐 인사말이라든지 가벼운 회화하는 정도만 가능하고 실제로 내용 있는 토론을 하거나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쭉 계속해서 어학원 같은 데를 통해서 영어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그렇게 해야 원어민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가 영어로 다 그 의미를 파악도 할 수 있고 영어로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구조가 자리를 잡은 상태, 귀납적으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수많은 영어의 그 텍스트를 읽고, 그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시청을 하고, 그리고 뭐 챗 같은 것들 통해서 뭐 회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 채팅하는 것도 영어가 도움이 됩니다. 채팅하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영어를 활용한다면 그 아이의 영어 실력이 귀납적인 방식으로 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어떤 산이라고 했을 때 귀납적인 방식으로 쭉 올라가서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귀납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좀 길게 보셔야 되고요. 이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부단히 사교육의 힘을 빌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는 방법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어민 친구를 사귀는 거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연역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 연역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모님도 익숙한 방식이에요. 뭐냐면 영어 문법 배우고 단어 외우고 그걸 통해서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해되시죠?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하셨으니까.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국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방식이시고요. 그리고 어학원에서도 한국인 선생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방식이 연역적인 방식일 겁니다. 귀납적인 거하고 연역적인 게 함께 가는 것은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 다만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연역적인 방식으로 갈 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문법 체계의 완벽함입니다. 그 문법 체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체계가 완벽해야지 아이들이 그걸 습득했을 때 적용해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영어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공부를 하셨던 그 성문과 맨투맨이라는 그 문법 아시죠? 그게 이제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물론 예전 1800년대에 이제 영어학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800년대 만들어진 옛날의 영어학 체계. 그게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 일본에서 그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되게 유명한 문법 책이 있대요. 그게 지금까지 일본 영어 문법의 제일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 체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70년대, 60년대 이럴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체계로다가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계속 가르치셨고, 그러면 그 당시에만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제가 대학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영어가 대학교 영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놀랐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영어, 제가 배운 영어의 내용을 보면 그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진 완성된 체계, 그 책이랑 너무 다른데 차이점이 있냐면 이거는 배워도 좀 적용이 잘 안 되고 막 예외도 있고 해도 안 된다라는 좌절감만 주는 책이라고 하면 대학교 배웠던 영어학 체계는 그 원어민들이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되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그 체계로 다 수업을 합니다. 그 체계로 다 수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1%도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너무 극소수다. 아무튼 그런 완벽한 체계, 좀 더 완벽한 체계, 완전히 완벽한 건 없어요. 영어 문법 쪽에는 거의 완벽한 것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완벽한 체계를 통해서 연역적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충분히 암기가 되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해석이라는 것이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해석이 정확해지면 일단 한국에서 나오는 그 내신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능 문제 이런 거 푸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니까 점수가 올라가게 되죠.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거 놓고 가지고 이제 뭐 대학교까지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대학교에서도 뭐 원서 읽는데 문제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수능 문제가 원서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점수 잘 나오면 원서책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연역적인 체계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회화가 잘 안 돼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pear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pear이 뭐죠? 배예요. 먹는 과일 배입니다. pear이라고 했을 때 배. pear이라고 했을 때 배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귀납적인 원어민적인 방식으로다가 수업을 받은 애들은 pear 그러면 먹는 과일이 바로 떠올라요. 근데 한국에서 연역적으로 배운 학생들은 pear 그러면 배가 떠올라요. 배 뒤에 배의 과일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귀납적인 방식으로 배운 학생들은 2단계를 거치지만 연역적인 방식으로 배운 학생들은 3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이기 때문에 딱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바꿔야 되잖아요. 들은 다음에 귀납적으로 배우면 들은 다음에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연역적으로 배우면 들은 다음에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한 다음에 해석이 되면 그때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연속적인 그 영어 문장이 들어올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요. 그럼 선생님 수능에서 듣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능 듣기는 무진장 느립니다. 수능 듣기는 무진장 느리고 되게 쉽기 때문에 해석을 어느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들려요. 근데 이제 토익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토익은 수능 듣기의 속도가 2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 빨라진 갑자기 애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역적인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다만 학교 내신 성적 이런 건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귀납적으로 학습한 아이들은 실력이 이 산이 있을 때 중턱쯤 이르렀을 때, 즉 웬만한 회화를 하는데 문제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학교 내신 문제는 틀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내신은 문법 중심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귀납적인 방식으로 다 학습한 게 아니에요. 연역적인 방식으로 학습하셨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걸 통해서 변별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귀납적인 학습을 한 학생들에게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역적으로 학습한 아이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험을 푸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속도 같은 것도 다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화를 잘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바로 영어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납적으로다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도 나중에 귀납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귀납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식 이런 거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역적인 방식도 나중에 귀납적으로 돌릴 수는 있다라는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귀납적으로 배우는 아이들도 연역적인 방식을 동시에 가게 되면 학교 내신이라든지 수능도 잘 보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선택하시면 돼요. 단 귀납적인 것은 초등학교 최소한 3학년 이전에 시작하는 게 좋고요. 연역적인 것은 진짜 나는 그냥 초등학교 때 놀래. 중학교 때 시작해도 돼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도 중학교 때부터 영어 시작하셨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영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고등학교 때 가도 돼요. 고등학교 때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때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영어에 할애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지 고등학교 때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연역적인 방법으로 성공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얘기인데 연역적인 방법으로 시작해서 재수할 때 연역적인 방법으로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 있어요. 제 학생. 그 학생이 지금 영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어의 두 가지 공부법에 대해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귀납적인 길, 연역적인 길. 각자 장장점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영어를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시키면 충분할 것 같아. 우리 아이는 나중에 해외를 보내고 싶어. 그럼 이 방법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